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홉스는 인간의 근본 본성을 볼 때 자율권에 의해 가동되는 자유롭고 질서 있는 사회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 보존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므로 막대한 권력을 통해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파했습니다. 이성의 합의로 도출된 수많은 제도와 규칙, 규율 등은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약자들의 생존의 버팀목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규율이 억압적 권력하에 남용될 때 인간의 자유의지는 말살되고 소외는 필연적입니다. 잭 니콜슨의 명연기로 유명한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는 1962년 켄 키지에 의해 발표된 동명의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것입니다. 1950년대 비트 세대와 1960년대 히피 세대를 연결한다고 일컬어지는 켄 키지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이 작품으로 1960년대 서유럽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35년생 미국 작가 켄 키지는 젊은 시절 LSD나 환각제와 같은 항정신성 약물 효과를 실험하는 프로그램 참여와 정신병원 야간 보조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병원이 무대인 이 작품을 썼습니다. 제목의 뻐꾸기 둥지는 속어로 정신병원을 의미합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든 맥머피는 6개월간의 노동형을 선고받고 작업 농장에서 일하다 편하게 형량을 마치려는 이유로 미친 척을 해 정신병원에 들어온 인물입니다. 가짜 환자 맥머피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서 서술자 브롬든이 콤바인이라 부르는 이곳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체제에 반항하고 정권을 진 수간호사 레치드와 사사건건 맞섭니다. 정신병원은 급성 환자와 증상이 심해 콤바인의 허섭쓰레기 취급을 받는 만성 환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성 환자들은 들어올 때는 급성 환자였지만 병원 측 실수나 만행으로 박제된 짐승이 되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수간호사 레치드와 그녀의 수족 같은 직원들은 정신병동 내 한치의 저항과 소란도 용납하지 않기에 불순한 환자들은 전기 충격이나 전두엽 절제술과 같은 극단의 방법으로 순치됩니다. 수간호사의 절대 권력하에 컴바인은 정밀한 기계처럼 시간표에 맞춰 능률적으로 돌아갑니다. 레치드는 증오심의 정도로 보조원을 뽑고 병원 기술자들은 완벽하게 환자들을 통제합니다. 밖에서 온 반항한 맥머피가 이곳에 왔을 때 당황스러웠던 것은 병원 내 어느 누구의 얼굴에서도 웃음과 표정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타인을 웃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인간만의 특권이며 표정이 없다는 것은 공감 능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레치드가 만들어 놓은 규율 권력은 촘촘한 거미줄처럼 환자들을 옥죄입니다. 의사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제정신 바뀐 의사들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떠나고 지금 있는 의사는 겁에 질리고 절망에 빠진 무능한 작은 토끼 마냥 레치드 명령 아래 조종됩니다. 제발로 이곳에 들어온 대졸자 하딩은 맥머피에게 충고합니다. 이곳은 자기 분수를 아는 토끼가 되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불청객 맥머피는 정신병동의 환자들에게 수간호사 레치드의 반복된 세뇌로 당신들은 스스로 토끼가 되어버렸다고 그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갇혀있을 뿐이라 말하지만 학습된 무기력은 저항보다 수능을, 탈출보다 만들어진 안개 속에 숨는 쪽을 택하게 합니다.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이자 서술자 브롬든이 인디안 추장의 아들이라는 점은 중요한 설정입니다. 거대한 체구를 지녔음에도 기머거리인 척 바보로 살아가는 브롬든은 그들 부족과 아버지가 어떻게 백인에 의해 멸해갔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장이었던 아버지가 부족 사람들에게 주어질 보상금에 서명을 하고 패배를 선택한 것은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맞서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항하면 목숨을 잃지만 영혼 없는 채로 살아가기를 택한다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두려움과 공포심은 저항할 용기를 꺾어놓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지닌 브롬드는 스스로 작은 인간이 되어버렸고 병동 관리자들 역시 그가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는 듣고도 안 들리는 척,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용이 주도함으로 이 모든 시스템을 파악하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존 비법인 복종의 제스처를 꿰뚫어본 이는 바로 맥머피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영혼을 지닌 맥머피는 패배할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반항아이기 때문입니다. 맥머피는 레치드 통제하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곳의 강압적 분위기와 영혼 없는 인형처럼 살아가는 환자들을 변모시키고자 길을 씁니다. 표정도 없는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라디오를 듣지 않을 자유를 주장하고 농구팀을 만들고 급기야 시간표대로 굴러가는 그곳의 흐름을 끊고 월드시리즈 야구 방송을 틀어달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레치드식의 민주적 절차 속에 그의 요구는 묵살됩니다. 하지만 헛짓처럼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맥머피 태도에 환자들 역시 조금씩 변모해갑니다. 무엇보다 절대 들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욕실의 거대한 제어반을 맥머피가 들어올리는 시도는 토끼처럼 살던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도 난 노력은 했어. 젠장, 적어도 시도는 했다고. 안 그래? 라는 그의 말은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합니다. 맥머피는 농구팀 결성에 이어 바다 낚시를 제안합니다. 그와의 기선 싸움에서 주춤한 레치드는 환자들에게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위협하는 방식으로 환자들 외출을 방해하지만 결국 8명은 그곳에서 벗어나 바다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선장을 맡은 조지는 병원에 들어오기 전 태평양에서 초계 어뢰정의 선장으로 있었고 해군 십자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채 맥주 냄새와 물고기 비린내 속에서 하루를 보낸 이들은 더 이상 정신병원의 겁쟁이가 아닌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보인 척 살아가던 브롬든 역시 그날의 경험으로 즐거움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맥머피는 조금의 위세와 용기만으로도 그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일깨워주는 선동가가 되고 병동 환자들은 브롬든을 비롯해 하나둘씩 맥머피를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치드와 병원 권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린 토끼였을 뿐인 나약한 그들을 대변해 자유를 안겨주고자 한 맥머피의 끈질긴 시도는 무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수차례 전기 충격과 전두엽 절개술을 받고 표정 없는 마네킹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쏘아 올린 자유와 저항에 대한 의지는 진짜 거인 브롬든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브롬든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맥머피에게 이승에서의 영원한 자유를 준 것은 지금의 맥머피 모습은 체제에 도전하는 자의 말로를 보여주는 견본이자 맥머피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감정과 의지를 담당하는 영역인 전두엽이 제거된 상태에서 지켜질 수 없습니다. 맥머피는 처절하게 실패했을지언정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스위치를 끄고 살았던 브롬든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맥머피의 영혼은 브롬든 몸에 실려 자유의 땅, 캐나다 대지를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들 수 없어 보이는 거대한 제어반으로 유리를 깨고 탈출한 브롬든의 행보를 누군가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이나 구속이 아니라 관성이라고 합니다. 저항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숨죽여 사는 것만이 전부라 알았던 이들에게 실패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 자체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무너지고 넘어진 자리를 디디고 다음 세대는 전진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관찰자 브롬든이라는 점은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맥머피가 거대한 컴바인에 갇혀 바보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하러 온 거인은 맞지만 진짜 거인은 제가 가진 엄청난 힘과 용기를 애써 감춘 채 살아가는 브롬든이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어마무시한 힘과 용기가 있음에도 애써 죽이고 살았던 진짜 거인 브롬든이 권력에 맞서 자유의 땅으로 탈출했다는 점은 좁게는 인디아나 역사, 넓게는 기꺼이 약자 되기를 택하고 살아가는 우리네를 겨눕니다. 체제와의 대결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희생을 낳고 저항보다 복종이 쉬운 길임은 분명합니다. 자유와 의지는 오직 힘을 지닌 자의 몫입니다. 정신병동이 곡물들이 균일하게 탈곡되어 나오는 농기계 컴바인으로 명명되듯 각자의 의지나 자유 등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전체 사회 내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오직 권력자에 의해 효율적으로 통제되는 사회 내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일만이 남습니다. 환자들은 약을 매일같이 먹지만 그것이 무엇이며 왜 먹는지조차 물어서도 안 되고 거부는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명령과 복종에 길들여지면 저항의 의지조차 상실합니다. 규칙과 통제를 벗어나면 어떠한 징벌이 뒤따르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레치드의 가방 안에는 보통의 여자들이 들고 다닐 법한 컴팩트나 립스틱 대신 바퀴처럼 생긴 기구나 톱니바퀴 혹은 주삿바늘이나 펜치, 구리철사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침착한 표정으로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유리창 너머에 있는 휴게실을 바라보며 환자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기록합니다. 레치드에 의해 완벽하게 감시되고 규율되는 사회는 비단 소설 속 장치만은 아닐 것입니다. 켄키즈 소설 속 정신병원은 오늘날의 기업이나 학교를 비롯해 사회와 국가로까지 확대될 수 있고 푸코의 논의까지 빌어보면 병원이나 학교, 공장 등은 모두 감옥의 확대판이라는 생각에 미칩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망이 발달한 현대의 개인들은 전방위적 감시망 속에서 모든 발자취가 기록되고 보존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손목에 싣는 전자칩만으로 모든 것들이 투명해지는 완벽한 파놉티콘 사회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다시 푸커의 논의를 빌자면 우리의 일상을 제어하는 모든 담론 뒤에는 지식이 존재합니다. 권력은 지식과 결탁해 우리의 사고와 의식을 통허합니다. 정신병동 내 환자들이 교정교화 또는 공동체 치료라는 목적으로 인간성이 말살되었듯 전체 사회의 질서와 조화, 안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역시 거대 조직 내 부품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맥머피는 누군가의 눈에는 선동가로 또 누군가의 눈에는 혁명가로 보입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매스미디어의 홍수 속에 우리의 사고 역시 조종당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혁명가는 누구이고 누구와 연대해야 하는지 알아채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는 혼돈의 1960년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물음을 던집니다. 고전의 힘이란 아마 그런 것일 테지요. 감사합니다.